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영화 인턴 내용을 준비했어요. 이 주제처럼 기회는 언제나 있다. 예, 영화 인턴 준비된 시니어예요. 우리가 기회를 항상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만약 돼 있다면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쟁취했을 때 좀 더 멋진 삶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잘 잡은 한 노년 신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 순서는 은퇴 이후의 삶이에요, 먼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뭐 50 좀 넘으면은 명퇴도 준비하고 또 사회에서 나이 든 것에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은퇴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가 만약에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이 좀 더 윤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은퇴를 만약 딱 닥쳤을 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쟁취했으며 어떻게 인생을 또 설계해 나갔는지 그 점을 살펴보고요. 예, 영화 속에 있고 그다음에 영화 영상과 함께 간략한 줄거리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인생, 시니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사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 때부터 어딘가 소속돼 있어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또 아이들도 동아리 학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또 다른 클럽 활동을 하거나 또 같이 소수의 같은 그런 그 관심사 있는 사람들끼리 또 사회적으로 뭉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종교가 워낙에 또 활성화돼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노년이 될 때까지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해요. 물론 간혹 원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약간의 독특한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을 혼자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퇴자는 은퇴를 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다녔던 회사에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사회적인 단절, 이런 상실감을 경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고 외국이라고 없을까요? 외국에도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예가 나와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룬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 단체의 대표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은퇴자들이 보면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지혜도 있고요. 삶의 지혜와 그런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노인 하나가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많은 지식을 축적해 오신 분들이 은퇴를 함과 동시에 사회와 단절이 돼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그걸 삶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거를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 말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만날 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은퇴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은퇴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고 있나 찾아보면 이분이 이제 장 이브 벤토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은퇴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제 관리도 해요. 이분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은퇴를 해서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일을 계속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3번씩 일을 본다고 합니다. 항상 바쁘게 지내신대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어도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인 소속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끼리 어떤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전혀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에 이제 73세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여자분이신데 교직에 계셨어요. 교직에 계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한 다음에 다른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이렇게 뭐 손주를 본다거나 이렇게 머무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분 역시 이제 그 책 읽어주는 봉사단체 회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냐면 8,800곳에
이 시니어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뭐를 하냐면은요, 아이들, 저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예, 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은퇴해도 나는 근데 한참 어린아이, 얼마나 그 아이들과 재밌겠어요. 웃으면서 아이들과 진짜 친목도모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마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의 경우도 나와요. 여기 보면 영국의 유스레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요. 하루에 저 공간을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1파운드예요. 1파운드는 한국 돈으로 거의 1,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만 내면은 이분들이 이거를 거의 쓸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다 재능 기부자이시면서 재능 기부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뜨개질을 잘하시는 분이 있거나 뭐 영어를 뭐 무슨 다른 언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각각의 재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재능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하면 열등감 있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젊은 것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사회적인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본인들끼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서로 주고받고 배움을 계속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단절을 놓치지 않고 사회의 어떤 그런 끈을 계속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의 이문재 그 경희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에 있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은 나는 뭔가 사회적으로 도태된 것 같고 젊은 축에도 못 속하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안 그래도 위축이 되는데 사회에서부터 딱 단절이 되면 이 상실감과 정말 이 또 다른 시련을 겪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힘든 고통 플러스 사회와의 단절까지. 예, 근데 이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항공 캠퍼스를 운영을 하면서 은퇴하신 분에 한해서 이런 기술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수협을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친구들이 세대 차이가 어쩌면은 내 자식, 내 손주뻘 비슷한 그런 아이들, 친구들과 같이 지낸다는 거 쉽진 않아요. 일만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일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면서 서로 살짝 기분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를 겪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꾸 우리 인생과 똑같이 번창해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은퇴가 성장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보통 왜 인생 이모작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뭐 2차 대전 끝나고 1946년부터 한 65년 사이에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못 만났던 부부가 만나고 또 결혼을 미뤄뒀던 뭐 그런 남녀 분들이 또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많이 이게 태어났어요. 그 세대가 지금의 시니어거든요. 근데 이 시니어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회와 단절하지 않고 이런 혜택이 베풀어지면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계속해서 젊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면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또 되게 특이한 거는 여기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하시는데요. 80%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노년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축적된 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한 어떤 센스라든지 뭐 자신감이라든지 또 컴퓨터 이런 거 다루기 힘들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것도 서로 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인데 이 시인은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아내를 2번이나 잃었어요. 사별로. 네. 한 부인은 병으로 잃고 한 부인은 화재가 나서 화상으로 잃었어요. 그런 슬픈 그런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도 항상 젊음을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생기 있고 웃고 밝고 항상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 나가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왕성한 그런 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나?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죠. 나무를 봐라. 늙은 나무지만 해가 계속 될수록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내가 그렇게 가능한 거는 저 나무처럼 나는 계속 성장한다. 오늘 또 내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 계속 성장하고 있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턴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인턴 이 할아버지인데 70세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혜, 정말 노련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경험도 많고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모든 경험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20대의 경험과 또 70대가 될 때까지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고 못 사요. 시간이 흘러야지만 살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CEO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정말 이런 CEO를 그 주인공을 발탁을 할 때 요런 그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그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CEO예요. 30세 젊은 열정 많은 여주인공 역할을 그렇게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30세니까 가장 또 활달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는 30세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을 채용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정말 스마트하겠어요. 이런 열정과 그 다음에 경험도 많고 삶의 지혜가 녹록하게 녹아있는 이런 그 시니어 분이 딱 만났으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재미가 있는 건 여기 이제 감독이 낸시 마이어스인데 이 영화를 제작할 때 감독을 할 때 나이가요 66세였어요. 예. 그분도 시니어죠. 그래도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능은요, 쇠퇴하지 않아요. 단지 기억력이 좀 없어질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이 낸시 마이어스 역시. 한번 볼까요? 이분이에요. 네. 1949년생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각본을 쓰고 있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영화도 만들고 이런 거 봤을 때 그 시니어라고 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인턴 이제 줄거리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그 직원 하나가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니어 인턴을 등용을 하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대더라. 다른 회사 경험을 봐도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 많다. 우리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냥 건성으로 허락을 했어요. 시니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여사장은. 그래서 시니어가 이제 뽑혔어요. 4명이 뽑혔어요. 남자 셋, 여자 하나인데 이 여자는 할머니예요. 72세 드신 어르신. 뽑혔고 그 중에 한 분이 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로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게 쉽진 않죠. 나이 차이도 많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장면은 페이스북을 가입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려주고 이제 그 주인공 여자 사장이 잘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이런 그 자기소개하면서 요 얘기가 나와요. 뮤지션은 은퇴를 안 한다. 음악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작곡이 머릿속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벤 휘테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내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 확실하다. 이게 자기소개 영상이거든요.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벤이 양복 입고 자기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행동 같은 거를 영상이랑 같이 겹쳐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잃고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소일거리도 해보고 언어도 배워보고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하지만 집에 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항상 7시 15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라는 대사를 해요. 아까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거는 국적 불문이에요. 사람은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하는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첫 장면이 저렇게 그 몸을 움직이는 거죠. 운동. 저게 무슨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느리게 하면서 약간 좀 그 포즈가 되게 좀 다양한 그런 포즈를 취하는 운동을 저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길 가다가 구인 광고를 본 거예요. 그런데 구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이력서를 종이로 갖다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닥다리 그런 종이가 필요 없고 우리는 자기소개 영상을 어딘가에 업로드를 해라. 그럼 보겠다. 근데 이 70된 시니어 분이 모르죠, 이게 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분은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열정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렇기 때문에 손주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USB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 물어보고 나서 저렇게 앞에다가 카메라 놓고 본인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소한 거를 배운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매뉴얼 절대 안 읽어요. 네, 아시죠? 네. 저도 되게 읽기 귀찮아 하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써 있는 거, 이거 읽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개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해요. 안 해본 게 없다. 그리고 아직 나는 음악이 있다. 나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열정이 있고, 나는 뭐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을 PR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이분이 계속 행동을 했어요. 은퇴한 후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즐겨보고, 매일 아침 신문도 읽고, 커피 전문점 가서 같이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 하는 걸 유심히 봤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합격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불행하지 않다. 또 사는 거를 보면은 또 괜찮아요. 잘 살아요. 뭐 옷장도 굉장히 드레스룸도 멋있게 꾸며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빈 구석을 채우고 싶다. 예, 그 빈 구석이 뭘까요?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출퇴근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죠. 돈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내가 어딘가에 가고 싶은 거. 그걸 원하신 거죠.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어야지 또 매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우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근데 사실 긍정적이어야지 재미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했어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내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는 참 행복하게 살다가 가셨구나라는 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하나의 유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뭐냐면은 삶을 좋은 쪽으로 흐르게 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려고 한다면은 자꾸 내 생활에서 재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쓰임이 있을 것인가. 쓰임이 있는 곳에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듦을 발견하는 거, 나이 듦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분 역시도 왼쪽 눈이 안 보이신대요. 시력을 잃으시고,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정말 한 몇 가지의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고, 사이버대도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나의 쓸모를 발견하고 나이를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합격을 했죠. 아까 말했듯이 72세 된 할머니 한 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 이제 좀 좀 젊은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나이 든 2명의 시니어를 등용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어떤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 배는 하필이면 사장님 비서로 이제 딱 된 거예요. 예, 부서가 딱 위치가 됐어요. 근데 사장은 아까 말했듯이 나이 든 시니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장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쨌건 뭐 처음에는 이제 면접 비슷한 걸 해야 되니까. 사장이 만나기 전에 또 그 센스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진짜 비서가 앉아 있죠. 사장이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는 그 젊은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24살 먹은 베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주의할 점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구가 말을 빨리 하지 말래요. 말 빨리 하지 말고 눈을 깜빡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안 깜빡이면 괴기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사장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먼저 조언을 구한 거죠. 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니까 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일 시킬 거 별로 없다고, 그냥 편하게 그냥 괜찮고 다른 부서 옮겨도 된다고 했더니,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사장님 세계를 배우러 왔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적극적이죠. 보통은 사장이 좀 그런 거 같으면은, 네, 그럼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라던가 뭐 좀 뺄 텐데, 이분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계를 배우러 왔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여사장은 이미 1년 반 만에 220명 그 직원을 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노하우를 어쩌면은
되게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좀 배우고 싶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일을 안 시켜요. 하루가 지나도 일을 안 시켜요. 얼마나 심심해요. 뽑아는 놓고 인턴이 뭔가요? 수습 사원이잖아요. 일도 주고 처음에 인턴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막 일을 빠릿빠릿하게 막 열심히 그 열정을 갖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심심하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분이? 아니죠.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나 친화력 짱입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가장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연애 얘기잖아요. 이 젊은 남자친구가 자기 이제 이 같이 회사 다니는 여자하고 그 연인 사이예요. 근데 여자가 삐졌어요. 무지 많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자가 한번 삐지면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어떻게 삐졌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만저만해서 여자친구가 삐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문자로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나서 사과를 해라. 네, 이거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70대까지 수많은 사람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연애도 물론 몇 번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과 감정은 그 시대를 초월하고 네, 비슷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정말 100년 전에 있는 그런 사랑 경험과 지금 사랑 경험은 비슷해요. 감정은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근우 아까 그 말한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젊었을 때, 뭐 계속 아이들한테 요새 그 소위 라떼라고 하죠. 라떼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고약하게 말하지 말고 좀 더 다정하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련되게. 세련되다라는 말이 촌스럽지 않게 물론 있지만 굉장히 존중감 있게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네, 그렇게 젊은 친구들을 존중감 있게.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말이 투명하면 오는 말도 그래요,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얼마 전에 어떤 도너츠 가게에 갔는데 이제 커피를 2개를 딱 놔뒀어요. 그 이제 직원이 계산을 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커피를 받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손이 없잖아요. 다른 짐이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대뜸 그 여직원이 굉장히 어려요. 한 10대 후반 정도 알바하는 친구인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라고 이러고 약간 버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 여직원 인생이 팍 구기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 트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딱 담아서 이렇게 줘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예, 대꾸도 잘 안 해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 할아버지 조금 더 좋은 말로 이거 좀 담아갈 거 좀 주겠니? 라고 했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이 시니어분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존중감 있게 대해야 된다. 그게 세련됨이거든요. 예, 그거를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배는 그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들을 세련되게 대하면서 또 약간 충고도 아니에요. 조언도 아니고 약간 되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느끼게 해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가 나와요, 여기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친화력이 좋았죠. 먼저 다가가고 겸손까지 해요. 완벽해요. 이런 완벽한 시니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하죠. 겸손해요. 이 회사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에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누구도 안 치워요. 뭐 바쁘니까도 안 치웠겠지만 근데 어느 날 와서 사장이 딱 봤는데 사장이 하나 눈에 가셨거든요. 그게 근데 깨끗하게 치워진 거예요. 누가 치웠냐 했더니 벤이 7시 와서 치웠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골든벨을 울리잖아요. 이렇게. 칭찬하면 땡땡땡하고 종이 울려요.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칭찬할 일이 있으면 종을 울려서 칭찬해준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금주에 일어나는 일 중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근데 나이가 70이세요. 70이고 그동안 연륜도 있고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죠. 다 젊은 친구잖아요. 다 어린 친구. 어린 친구도 손 안 대는 그 굳은 일을 70된 이 시니어가 한 겁니다. 정말 겸손하죠. 그러면 무시를 당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칭찬받았죠. 네, 굳은 일을 먼저 한다는 거. 내 나이가 뭔데, 내 나이가 이런데, 나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뭐가 있는데, 내가 왜 해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 우리 벤한테 되게 보고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센스까지 있어요. 네. 너무 바빠요. 사장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220명 정도의 직원이 되니까 이제 투자를 받잖아요. 모든 사업은. 투자를 받는데 투자자들은
내가 100을 투자를 했으면 200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너무 바빠지니까 이 혼자 이거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냐. 다른 젊은 CEO를 등용해서 같이 상호작용해서 회사를 일으켜 봐라. 회사를 운영을 해라라는 어떤 권고사항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또 영입을 해야 돼요. CEO를 하나.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 회사인데. 그런데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일단 면접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 CEO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중에 적절한 사람을 내 회사에 데리고 와서 같이 회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220명인데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저 젊은 CEO가 굉장히 훌륭해요. 뭐 정말 꾸준히 혼자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를 일으켜 세웠죠. 그거를 이 CEO를 보는 이 벤이 굉장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바쁜 스케줄을 이용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스프까지 사다 줘요. 근데 맛없는 스프 주면 화나겠죠. 배고픈데 되게 맛있는 스프를 사다 줘요. 센스 있게. 스프도 먹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좀 너무 이제 배려가 이제 넘친 거죠. 배려가 넘친 나머지 뭐 잠을 조금 더 자라. 약간의 그런 그 선을 살짝 넘으려고 하는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이 사생활을 존중하는 여자예요. 이 CEO가. 그러니까 조금 듣기 싫었나 봐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근데 저기 보면은 삶의 자세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지도를 딱 보면은 지름길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거든요. 인생을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는 나침반. 하나로 말하면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나침반을 보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그 벤은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시니어 이 인턴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실망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대화 내렸어요. 이제 차에서 집에 내려다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고민하잖아요. CEO를 등용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1년 반 만에 220명이라는 직원을 등용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여자다. 누가 그걸 해냈는지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CEO 자질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일깨워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거슬렸어요. 벤이 약간 참견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벤이 막 얘기할 때 문자를 보내죠.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경험이 많아요.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그 길도 되게 빠른 길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설명해가지고 잘 알려주고 정말 완벽한 그런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옮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리고 동료들과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센스 있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죠. 어떤 직원이 자기 어디 중요한 모임을 가는데 뭐 이렇게 입어도 되냐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굉장히 그 점잖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겠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옷 입는 그 방법을 또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보통 이러잖아요. 아까 그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은 할아버지를 알면은 왜 그렇게 입어? 딴 거 입어. 이럴 만도 한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야. 그 부탁이라고 해요. 그렇게 차려입어서 가면 네가 좋지 내가 좋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부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조언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같은 사내 연애하는 이 친구는 직접 말한 거예요. 말을 듣고. 근데 젊은 친구가 이 어르신 말도 잘 들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소리는 질렀어요. 그래도 어쨌건 그 문을 연 거잖아요. 하나의 그 대답도 안 한 그 여자친구가 그래도 말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연애사가 됐다. 이런 자랑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근우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가르치려 들지 말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이가 막 이제 60, 70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 보여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어린아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은 분명히 이제 넘어질 것 같고,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얘기하고 싶어. 조급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젊을 때
얘기 듣나요? 어른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안 듣죠. 항상 요즘 애들은 존재했어요. 과거도 요즘 애들이 되고, 네, 저 역시도 예전에 요즘 애들이었고, 네. 그래서 가르치려 들지 말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보니까 젊은 어부들에게 늙은 어부가 들려줄 것은 생생한 바다의 이야기일 뿐이다. 네, 라떼는이 아니라 정말 네, 그 생생한 바다 이야기. 바다가 이렇게 험악해서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어려웠다는 뭐 이런 그런 그 생생한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지. 근데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깨달음을 얻겠죠. 그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행운이라는 거예요. 일단 얘기는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상대의 몫인 거죠. 왜 이리 좋은 얘기를 너는 안 듣니? 안 받아들이니? 라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기만 해줄 뿐이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인물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상반된 분인데, 이게 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죠. 우리 요새. 이분이 이제 그 벤을 다른 부서로 옮겼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너무 운전이 험악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까지 해요. 막 내리고 막 조심하라고 저기 막 표시 욕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 놀란 거죠. 줄스가 놀래가지고 당장 이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인데 분노 조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분노 조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폭발하고 나면 후회를 해요. 사람들은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폭발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진리예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네, 법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화가 딱 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게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영화 감독이 되는 거죠. 화를 내고 있는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멀리 떨어져서 내 화내는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감정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야. 보통 화를 자주 내고 욱하는 사람들은 나만 보이거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화나는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은 지금 비서로 딱 했는데 이 할머니는 바로 잘렸죠. 물론 잘리진 않았겠죠. 영화상에서는 다른 부서로 갔겠죠. 네, 그래서 이 줄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줄수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용감해요. 그래서 CEO인가 봐요. 보통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잘못해서 바꿨잖아요. 벤을 다른 부서로 옮겨버렸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벤이 커피 배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비서 하다가 갑자기 다른 직원 커피 심부름을 하러 지금 온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벤도 지금 자존심이 상한 입장이고, 그리고 줄수는 멋쩍죠. 자기가 지금 딱 해놓고서는 다시 와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내가 CEO니까 다시 불러들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줄수는 안 그랬어요. 정식으로 사과하러 온 거예요. 네. 저한테 사과 받고 다시 와서 일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사과를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첫째 자세는 어떻게 보면 용감함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지금 3가지 문장이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회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화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작하면 반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를 먼저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사과하는 용기와 사과하는 지혜는 리더십, 부모, 자녀, 친구, 연인, 동료 및 나의 자존감과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네. 사과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벤이 치웠잖아요. 청소했잖아요. 자존감이 더 올라갔어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화를 내서 얻는 것보다는 화를 내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네, 화를 안 내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인생을 살아서 내가 화를 내서 얻은 게 더 많은지 화를 내서 잃었던 게 더 많은지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사과는 필수적이다. 성공했죠. 그래서 줄수가 CEO로. 그리고 진정한 사과는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근데 이제 진정한 사과죠. 조건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에요. 진정한이 붙는 거죠. 네, 진정한 사과를 알아요. 받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진정한 사과를 나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느낌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느낌적 느낌이라고 하죠. 네,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과다. 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노인들의 삶의 유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1, 2, 3번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노인형이죠. 아까 긍정하고 반대인 노인형이죠. 4번과 5번은 자, 노익장, 무장형. 젊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는 네,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형이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형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나이가 70 딱 돼서 나는 갑자기 인격이 성숙할까요? 절대 아니죠. 사람 안 변한다고 했죠. 근데 훈련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욱했다면은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매일매일 작심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결심하겠죠. 그러면은 10번 중에 네, 9번을 화냈다면은 그게 7번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하지만 그래도 강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사는 사람과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듯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으로 산다면 그 삶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네, 그게 훈련이 되면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사가 감사하거든. 감사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인가? 내가 90이 먹었을 때 나는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일까? 아니면은 가는 데마다 싸움을 하는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노인이 될 것인가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이 또 하나. 근데 시니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사장의 신임을 잔뜩 얻었어요. 사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베키라는 저 여자친구인데 둘이 이제 연인 사이예요. 원래는 베키라는 친구 옆에 앉게 해요. 그러면서 베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중요한 거 보여주고 물어봐라고 해요. 이분 경험이 되게 많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4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한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상실이 또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14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데 사장님은 나를 몰라봐줘요. 막 그러면서 내가 저 할아버지 밑에서 다시 뭘 배우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질투도 아닌 그 귀까지 먹어가는 저 할아버지한테 내가 밀려났다라는 그 화를 좀 내요. 질투 아니면 그런 걸 내요. 근데 이 벤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요. 잠을 늦게 자면, 아니, 그 잠을 적게 자면은 뚱뚱해진다. 살이 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키 지금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잠을 좀 더 자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자리를 뺏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의 어떤 서포터가 되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이지 절대 당신 자리를 뺏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장한테는 이 베키 칭찬을 해요. 베키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이만한 실적이 있었다. 베키는 훌륭한 직원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사장이 베키한테 직접 그 말을 하게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친화력도 있죠. 사장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죠. 배려 있죠. 뭐 심지어는 아이까지 봐줘요. 뭐 이렇게 완벽한 시니어가 없어요. 예, 이렇게 유능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촌 역할까지 하죠. 동료 직원한테는 같이 방 구할 때까지 내 집에 있어라라고 하고 중요한 거. 네, 남편이 있는데 그 줄수한테 불륜을 목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상심을 해요. 왜냐면 딸 같은 그 사장이 이제 그 남편이 불륜이 된 거를 이제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딸 같은 사장을 지금 친해졌는데 안타까워요. 하지만 섣불리 말은 못하죠. 속으로 끙끙 앓아요. 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CEO를 만나러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하루 밤에 이 줄수하고 얘기를 나눠요. 줄수가 하는 말이 나 남편이 그 바람 피는 거 안다. 그래서 막 이제 힘들어해요. 용기를 줘요. 그래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잘 될 거다. 그리고 이 줄수가 이제 나는 혼자 무덤에 묻힐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난 외로워요. 그러니까 당신 내 옆에 묻히면 된다. 우리 부부 옆에 하나 마련해 줄게 하면서 이제 모든 고민을 해결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줄수랑 같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아니라 뮤직비디오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이제 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다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시니어로 인턴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 또 사장한테도 신임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이거든요. 근데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련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항상 아픔은 존재해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가 줄수의 아픔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저런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흐르는 건지를 알 수는 없죠, 우리는. 근데 영화로서 그냥 추측을 할 뿐인데, 예, 항상 힘든 시련은 있다라는 거, 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화에서도 보면은 일이 나오죠.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과 일과 사랑, 그게 전부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톨스토이가 이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행할 때 학문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을 아는 것. 그럼 선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 CEO를 만나고 왔어요. CEO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벤한테 이 사람을 같이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왔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이시죠? 또 여자분인데 이게 마사지사예요. 그 회사의 마사지사인데 이 벤은 그 시니어로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애인까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이렇게 벤이 이렇게 여자 친구랑 같이 있는 집에 이제 찾아와요. 벤 집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 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제가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스에게. About the Pit이라는 거 이 회사 이름이에요. About the Pit은 사장님이 필요해요. 더 많은 경험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장님이 아는 걸 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크고 아름다운 회사는 사장님이 만들었어요. 이게 꿈 아닌가요? 그 꿈을 버린다고요? 이 업적은 그 자체로 자랑스러워요. 네. 본인은 70평생 이런 회사를 만져본 적도 없고 만들어갈 생각도 없었대요. 그냥 직원으로만 만족했는데 당신은 젊은데도 벌써 220명 둔 사장이지 않냐.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벤의 어떤 용기를 얻어서 본인이 계속 이끌어가고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해져요. 이렇게 이제 영화는 잘 끝나요. 그래서 인턴 마지막 장면은 처음 장면과 비슷하게 같이 운동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새벽 일찍 와서 같이 운동하는 게 흐뭇한 정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처럼 이런 마지막 장면을 장식을 하면서 영화를 끝납니다. 자, 여기 이제 은퇴하신 분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안나 모지스라는 분도 나이가 드셨어요. 75세부터 그림 그려서 거의 101세까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10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인생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말도 더불어 했어요. 또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은 60에 은퇴를 하고 62세부터 실크로드 횡단을 하신 분이에요. 도보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그 기적의 노인 올리비에라는 그 제목, 그 별명을 가졌고요. 네, 이런 말도 했죠. 은퇴란 멋진 거다. 예,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그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근우 이 박사의 말처럼 항상 우리는 성공하는 순간 끝나요. 근데 성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롱펠로우 시 제가 그 시가 되게 긴데요. 거기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삶에 대한 찬가라는 시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진실, 인생은 진지한 것. 그 무덤이 목표는 아니다. 또 내일이 전마다 오늘보다 낫도록 하는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성장을 의미하죠. 네. 또 세상의 넓은 싸움터에서는 인생의 선두에 서라.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정말 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재에서는 활동을 하여라. 살아있는 현재에. 네. 가슴에는 심장이, 머리 위에는 산이 있다. 위인들의 생애는 말해주나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떠날 때는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의 자국을 남겨놓을 수 있음을 끊임없이 성취하고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기를 힘써 배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시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퇴를 준비를 하고 은퇴를 했다면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이 영화에서 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